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대가로 시리아를 잃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병사가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으로 숨지기 직전에 찍힌 최후의 흡연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태국 마사지를 받은 여성이 전신마비 후유증으로 숨졌습니다. 태국 마사지 특유의 목 비틀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위험한 건지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한강 작가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노벨상 시상식에서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역사적인 노벨상 시상식의 다양한 모습들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국건 전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제학에 나오죠. 기회의 비용은 전쟁에도 어김없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느라 사반세기, 그러니까 25년에 걸친 지중해 교두보 시리아를 잃었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이 비용을 초래했다. 그 비용은 시리아였다. 그런데 일단 기회의 비용은 기회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점령이겠죠. 네네. 그런데 그 비용이 이 시리아를 내주는 반군을 내주는 그 대가를 치른 겁니다. 우크라이나 이제 침략의 총력전을 펼치면서 시리아를 좀 등한시한 거죠. 네. 시리아는 그 방치를 했는데 지중해를 진출하는데 아주 유리한 그 곳입니다. 시리아가 그렇죠. 러시아에게. 네. 그것은 구소련 시대 때부터 러시아의 그 해군 그리고 공군 기지가 있었던데요. 네. 그래서 거기서 지중해를 진출하시는 그 관문이었는데 특히 2015년에도 이 알 아사드 정권이 그 몰락 위기에 한번 몰렸어요. 그렇죠. 네, 그때는 이제 러시아가 그 개입을 해서 그것을 다시 되돌려놨는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에 집중을 하다가 보니까 이 시리아를 방치를 하다시피 한 것이죠. 그래서 시리아가 결국 그 반군에게 점령을 당했고 그 알 아사드만 지금 그 러시아로 망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이 NIT 뉴욕타임즈에서는 푸틴이 시리아 수도 함락된 일요일에 원래는 킹메이커였는데 구경꾼으로 전락을 했다. 그러니까요. 그런 보도도 나오고 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투입하기 위해서 시리아에 그 주둔을 하고 있던 그 군용기 같은 것을 이제 빼버렸어요. 우크라이나를 이제 빼버리니까는 여기 이제 공백이 생겨서 결국 반군에게 넘어가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것을 오늘 뉴욕타임즈가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거죠. 네, 그렇군요. 자, 물고 물리는 중동전이 시리아 정부군의 전력을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그것도 원인이 됐다. 이런 지적도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끊임없이 치열한 교전을 했죠. 그렇게 교전을 벌이면서 레바논의 헤즈볼라의 배후는 바로 러시아와 이란입니다. 그런데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싸우느라 시리아에서 자국 군대를 철수를 했죠. 네. 그리고 이제 튀르키예의 지원을 받는 것이 바로 시리아 반군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군이 산만해진 틈, 앞서 이제 송평동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군용기를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벌어진 일인데 미국 CNN은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러시아가 아사드 정권에 너무 치중했다. 네. 중동의 영향력을 상실하고 마는 것 아니냐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러시아는 그렇게 다 걸기한, 다시 말해 올인한 우크라이나에서도 엄청난 지금 인명 피해를 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3년 전에 전쟁이 시작된 후에
전선에서 하루에 양쪽 합해서 한 1,000명씩의 사상자가 나온다는 그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래도 러시아 쪽에 사망자가 더 많다. 사망자가 무려 19만 8천 명이고 부상자는 55만 명을 넘었었기 때문에 모두 포함하면 러시아의 사상자는 75만 명을 넘는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은 좀 피해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군인이 4만 3천 명이 전사를 했다. 그리고 부상자가 있는데 의료 지원을 37만 건을 했지만 이 37만 건이 전부 손실이 아니고 여러 번 이렇게 가벼운 부상을 입어서 다시 전장으로 내보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는 피해가 그렇게 뭐 많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러시아군이 9월부터 따지면은 우크라이나 그 군보다 5배에서 6배 더 많은 병력을 손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가을 전투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인명 손실을 내고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많은 인명 손실을 내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사실 좀 종전 분위기가 좀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 종전될 가능성이 높은데 종전 직전에 원래 우리 6.25 때도 종전 직전에 총력전을 펼치잖아요. 고지전. 예, 고지전을 펼치죠. 네. 그 과정에서 러시아가 더 많은 5배나 6배의 손실을 입었다고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전방의 의료시설 이런 것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훨씬 앞서기 때문에 결국 이 전쟁에서 아마 승패가 없이 끝날 것 같아요. 승패가 그러니까, 없이 끝났는데 서로 그렇죠. 상처만 막 입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 상처가 더 크다. 이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도 잃고 인명 손실도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많은 상태에서 정전이 시작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설상가상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를 심하게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도 폭락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루블화 가치가 이제 바닥을 치는 거, 경제가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러시아가 좀 개방 경제라기보다는 폐쇄 경제죠. 3년 넘은 우크라이나 침공전, 러시아에 쌓여가는 침체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우리 시청자분들 깜짝 놀랐습니다. 기준금리 21%. 네. 뭐 우리 기준금리가 3%대, 뭐 미국은 4%대 하는 거 21%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의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높다는 건 뭐냐면 대출받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기업들은 유동성 위기가 벌어지고 있고 대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방금 전에 이제 박 의원께서 루블화 가치 말씀하셨죠. 루블화 가치가 1달러당 120루블 32개월 만에 최저치로 폭락했습니다. 네. 전쟁이라는 게요. 이겨도 문제지만 져도 문제인데 승패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렇게 인명피해, 경제피해가 러시아에 많다. 전쟁이라는 게 이런 거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저희가 여실히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포착된 러시아군 병사의 최후 모습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부상한 채 숨어있던 한 러시아 병사가 폭격용 우크라 드론에 발견됐는데 당시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자, 저 상황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드론이 폭격용 드론이 잡았어요. 자, 지금 담배를 피는데 저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저게 지금 실제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최후의 담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우크라이나 드론이 저 병사를 공격합니다. 자,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드론 카메라에 잡힌 러시아 병사 결국 생애 마지막 담배를 피우고 숨졌다. 저 참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안타깝죠. 이 전쟁의 참혹함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에 인간이 지금 갈구하는 거 작은 평화 이런 것들도 지금 저기에서 많은 그 의미가 담겨 있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저렇게 좀 그 담배 마지막으로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제스처를 보이잖아요. 본인이 발각된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쏘지 말라는 거죠. 담배 한 대 필 때까지만. 그 담배를 피면서도 계속 쏠까봐 눈치를 계속 보지 않습니까? 굉장히 초조하고 그 경계하는 눈빛을 보내다가 지금 폭탄만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제 터지는 거죠. 그런데 담배를 한 대도 다 피고 나서 다시 하나를 꺼내려고 하는데 폭탄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안 돼 이런 거죠. 네, 두 번째는 안 된다 하고 폭탄이 떨어져 버렸는데 이게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군에서
이 담배값에 보면은 경고문이 있지 않습니까? 경고문이 담배를 피우면 빨리 죽는다는데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더 아주 살벌한 그 어떤 그림하고 같이 있죠. 같이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결국은 이 그 담배보다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더 빨리 죽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아마 결혼전에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세계 최강의 예. 뭐 그래서- 그런 국가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러시아군 병사가 도련에 딱 잡혔는데 러시아군 병사가 항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는 거. 네, 그래서 네. 거기다가 물을 내려주잖아요. 아하. 물을 내려주고 그 우크라이나 병사를 살려서 생포합니다. 네. 그런 영상을 계속 보내는 것은 일종의 심리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쟁의 참혹함, 우크라이나냐 러시아냐를 떠나서 참 안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한 신형 무기를 공개했는데요. 로켓 드론으로 쓰이는 페클로라는 무기입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Вже має підтверджене бойове застосування. Пекло. Це теж потрібно. Давайте озвучимо. І це вже має підтверджене бойове застосування. 네, 우크라이나어로 지옥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페클로. 이 페클로는 미사일과 드론의 장점을 결합한 신무기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른바 드론 전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상당한 이제 드론 기술을 가지고 물론 전 세계 최고의 드론 기술은 미국입니다. 그런 미국의 기술도 일부는 또 전달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이 미사일과 드론을 혼합한 신무기 페클로입니다. 이 지옥이라고 하는 우크라이나어인데요. 이것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이 페클로가 미사일과 드론을 혼합한 것인데 매우 빠르고 정교하다는 것입니다. 700km의 사거리, 오. 시속 700km, 빠르고 멀리 간다는 겁니다. 시속이 700km면 엄청 빠른 거죠. 엄청납니다. 러시아의 심장부를 타격하는 것인데요. 전장, 날개 지금 화면도 보고 있습니다. 각 2m, 순항 미사일의 외관을 가지고 있어서 항공 우주 기술이 적용됐다. 지금 러시아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페클로, 우크라이나어로는 지옥입니다. 네. 시속 700km로 날아가는 엄청난 미사일형 드론을 보셨습니다.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보국이요. 북한군을 대상으로 투항을 유도하는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공개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그 북한군이 투입되고 나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전해졌었죠. 심지어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식별법을 그때 또 가르친다 이런 것도 있었고, 네. 러시아 군인 병사들이 북한 말을 배우느라고 상당히 불평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서울에서 발견될 수 있는 건데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만든 거예요. 저거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만들어서 뭐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북한군에게 그러니까 한글로 어떻게 투항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이 투항 유도 프로그램은 원래 3년 전에 이 전쟁이 시작됐을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 명칭이 살고 싶어 프로젝트예요.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예, 나는 네. 살고 싶어. 당신 살고 싶지 않느냐? 살고 싶으면은 그 투항을 해라 이런 이야기고, 당신들이 모두가 다 싸우고 싶어서 여기 온 건 아니고, 뭐 명령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지금 얼마든지 투항을 하면은 우리가 살려줄 수 있고 살고 싶어. 그러니까 살려줄 수 있고, 그리고 굳이 이곳에 살지 않더라도 제3국으로 망명도 가능하다. 그러니까요. 이런 구체적인 그 방향까지 이야기를 하고, 또 특히 어떻게 그러면 투항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이거 방법도 흰천을 이제 들고 지금 뿌린 전단지를 전체 엎드려라.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까지 일일이 설명을 했고, 살고 싶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때 러시아군에서 한 350명이 투항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네, 실제로 네. 350명 투항을 했으니까는 만약에 여기서 북한군 중에서도 투항을 해서 혹시라도 타국 망명을 하는 그런 병사가 나오면은 그 병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도 또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 이 최인훈 선생의 소설 광장에도 보면 네. 그때 제3국으로 가겠다는 포로 생각이 나네요. 그때 우리 6.25 때 제3국으로 많이 갔죠. 인도나 그러니까요. 이쪽으로 가고 싶은 인도로도 사람, 가고. 인도로 많이 예. 갔습니다. 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보냈는데 지금도 그 우크라이나에서 똑같은 제3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매력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네, 한국 미국이나. 온다 그러면 네.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네. 생각하는 사람도 네. 뭐 적당한
제3세계 국가로 간다 제3세계로 그러면 동남아 쪽으로 간다거나 네네. 그러면은 좀 그 젊은 병사들이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좀 이게 뭐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한편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러시아 부대에 합류한 북한군들이 원래 약속은 고기와 야채 충분히 준다 그랬는데 이게 식량 배급량이 충분치 않아서 불만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네요. 러시아도 지금 3년째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는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북한군이 원래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도둑질도 한다. 군 후pom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그 살고 있는 곳에 가서 도둑질도 한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왔는데 네네. 그러면 해외 파병되면은 좀 먹는 거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하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황이. 상당히 지금 파병 가수도 굶느냐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요. 예, 거기서 어쨌든 해외에 나가면은 좀 다른 여건은 좋을 줄 알았는데 파병 가수도 굶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식량 배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현지에서 그 장군한 사람이 직접 거기 이제 좀 달래야 되잖아요. 그 전투를 하러 왔는데 밥은 좀 먹여라. 밥은 좀 먹여라 해서 예. 자기들 부대 러시아 군 부대에 있는 그 식량 같은 것을 그쪽으로 다시 옮겨주는 그러니까 그런 지시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니들 거라도 좀 줘라. 애들이 그렇죠. 배고파서 나간다지 않냐. 배고파서 나간다지 않냐? 우리 대신 싸우러 왔는데 우리 대신 그러니까요. 싸우러 왔는데 좀 먹을 것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시를 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태국의 여성 가수가 목을 비트는 방식의 태국 전통 마사지. 저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시원한데 우두둑할 때 걱정이 좀 됩니다. 이걸 받은 뒤에 마비 증세를 보이다가 숨졌다죠. 그렇습니다.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태국 마사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 관광객들도 태국 방문해서 관광 가서 많이들 받는 걸로 알려졌는데 태국 20대 가수가 자국에서 마사지를 받고 팔다리가 마비 후에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20살의 태국 가수입니다. 목을 비틀다가 전신 마비, 경추 4에서 5번이 손상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목 네 번째, 다섯 번째 마디가 틀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후두부 통증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는 몸이 뻣뻣해지고 통증이 악화됐고 오른 팔도 못 올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해당 가게의 마사지사 7명 가운데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단 2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네. 연말 연시에 지금 나가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해외 휴가 떠나시는 분들 매우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할 점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동남아 저도 과거에 출장을 가보면은 굳이 마사지 샵을 안 가더라도 어떤 그 식당에서 세면장 같은 데 가도 뒤에 와서 이렇게 목을 이렇게 그 건드려주고 이렇게 뭐 경장 마사지 비슷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팁 좀 받죠. 팁을 받고 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 이제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는 게 일단은 이 사람마다 다 이제 특성이 다 달라요. 그렇죠. 특성이 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하게 되면은 이게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이 마사지를 선택을 해야 되고 또 마사지가 중국 마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밟는 거나 주무르고 이런 건데 이른바 경락이죠. 네, 경락인데 태국 마사지는 간절히 꺾거든요. 그렇죠. 꺾죠. 예, 간절히 꺾으니까. 비틀고. 예, 비틀고 꺾고 이게 이제 태국 마사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에게 맞지 않으면 당장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막 아픈데도 억지로 참고 마사지를 받아요.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게 좋은 줄 알고 더 네. 아프면 좋은 줄 알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본인에게 맞지 않는다고 하면 바로 이제 중단을 해야 되는 그렇게 중단을 하지 않으면은 근육하고 디스크가 손상이 돼서 또 장기간 이 본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 저는 이 태국 마사지를 가급적 받지 않는 것이 좋다. 는 말씀을 드리지만 네. 어쨌든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효과 있다고 보는 분들은 마사지를 받되 본인의 몸 상태를 먼저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국 마사지 샵 하는 분들이 뭐 이 뉴스 보시면 좀 섭섭하실 텐데 정확한 자격증 가진 분들이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사지를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좀 아프게 받아야 더 좋다. 그게 좋아요.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히려 더 큰 병을 부를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망했다는 태국 여성 가수의 경우에도 마비가 왔지만 차라리 한 번 더 강하게 마사지를 받으면 괜찮을 것이다 생각하고 두어 차례가 더 받다가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마사지 받을 때 강한 통증, 자극 이걸 요구하는데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통증을 무시하면 염자, 빈 거죠. 근육통이 발생할 수가 있고 심할 경우에는 근육, 파열이 발생, 가유불급입니다. 지나치면 안 됩니다. 저게 터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통증을 참게 되고 지금 아픈 건 당연히 더 좋아지기 위한 과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절대로 몸에 아픈 더 치명적인 상황이 오는 것의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참 감동스럽고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20년 넘게 무료 급식 봉사와 또 후원까지 하면서 이웃을 도와오신 60대 여성분이 4명에게 본인의 장기 이식을 하고 세상을 뜨셨네요. 그렇습니다. 평생을 봉사를 했고요. 죽어서도 남에게 모든 것을 이웃에게 주변에 모든 것을 다 주고 떠난 분입니다. 20년 넘게 급식 봉사를 한 60대 여성인데요. 4명의 장기 이식을 했습니다. 화면에 보고 계시죠? 장송구 씨. 송구 씨입니다. 간, 신장, 좌우 안구 기정뿐만 아니라 인체 조직 기정도 가능하거든요. 네. 100여 명분이 된다고 하는데 모든 것을 다 주고 떠나셨습니다. 네. 남편분이 뭐 얼마나 그립고 안타까우시겠어요. 같이 그렇게 봉사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자, 이 고인, 자 어떤 분이었습니까? 일단 고향은 대구고요. 이남 이녀 중에 장녀로 태어나서 그 부모님들이 이제 일을 하니까는 동생들을 계속 간수를 하면서 이렇게 쭉 성장을 했고 결혼을 해서는 봉제업을 하셨다고 해요. 봉제업을 하면서도 20년 넘게 무료 급식 봉사 같은 것에 많이 참여를 했고 그래서 지금 남편 분께서 굉장히 뭐 애틋한 그런 그 글들을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네. 내가 가는 곳, 내가 머무는 곳, 늘 옆에 당신이 있었기에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없는 지금 너무나 그립고 마음이 아프다. 정말 고맙고 사랑해. 이런 말들을 남겼습니다. 네, 송범부 군장님도 뭐 좀 목소리가 약간 잠기시네요.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면서 이 소중한 생명, 장기 이식의 귀중함과 그 뜻을 기려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송국건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역사적인 노벨상 시상식이 스웨덴 스톡홀름의 명소죠. 콘서트홀에서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4시에 열렸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이 되겠는데요. 아시아 여성 최초의 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도 11명의 올해 수상자들 속에 포함됐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그토록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셨던 지난 일주일이 저에게는 특별한 감동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제에는 홍종선 데일리안 선임 기자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한강 작가 수상 소식은 뭐 진작 우리에게 알려져서 우리나라의 그 서점가에 또 열풍을 몰아왔었죠. 자, 시상식이 드디어 이루어진 겁니다. 한강 작가는 11분의 올해 노벨상 수상자들 가운데 4번째로 수상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뭐 가나다도 아니고요. ABC도 아닙니다. 노벨에 유언했다는 순서라고요. 그렇죠. 노벨의 유언에 따라서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상에 이어서 4번째로 이제 문학상 수상자로 호명이 됐습니다. 그 호명되는 순간은 또 이게 한국어로 호명이 되어진다고 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더 영광스러운데 이번에 그 엘렌 마손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18명의 이 스웨덴 할리먼의 종신원
있는데 종신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스웨덴 소설가인데 이분이 이제 이 호명하고 나서 수상 이제 이루어지기 전에 이 수상자를 소개를 했는데 무려 6분 7분에 걸쳐서 뭐 이제 저희는 5분이라고 그러지만 앞뒤 다 따지면 한 7분 됐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소개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또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제 제가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이제 색깔에 비유한 부분이 있어요. 네. 이제 하양과 빨강색이 동시에 떠오른다. 하양은 뭐냐면 이 한강 작가의 책에는 눈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흰도 있고. 그렇죠. 네. 흰도 있고 이것이 이제 죽음, 슬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빨강은 어떤 삶이기도 하고 고통이기도 피이기도 하고 이런 건데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한 곳에서 만난다. 아하.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렇군요. 네네. 또 하나는 이 문학 속에서 만나는 한강 작가의 목소리는 굉장히 부드럽지만 찬찬히. 네. 형언할 수 없는 잔혹함, 또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 이런 거를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처음에 수상을 발표할 때는 어떤 그 인간의 나약함, 역사적 트라우마 앞에선 인간의 나약함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현대 산문의 혁명을 일으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현대사문에. 네, 요번에 이 맞선 소설가는요, 종신위원은 하나 더 나갔어요. 그 나약함뿐만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한 발 더 내딛는 발, 그리고 질문하는 힘을 보여주는 작가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수상소감 나왔을 때보다 더욱더 깊이 있게 그렇네요. 네, 한강 작가를 소개해서 보다 더 인상 깊었습니다. 네. 실제로 한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생중계한 영상이 이제 지금 돌고 있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의 소감은 또 하나의 작품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주옥 같은 그 거장들의 그 소감들이 있죠. 자, 역대 문학상 수상자들의 소감 가운데 참 이건 대단하다.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렇습니다. 뭐 지금까지 무려 967명이나 상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문학상만 해도 121명이 받았으니까 굉장히 많은 명언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먼저 알베르 까미 1957년에 상을 받은 이방인의 작가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지난 20년 세계를 돌아보니 세계 곳곳이 다 전쟁터라 할 만큼 광기의 역사였는데 그 역사 속에서 오늘을 쓰고 있다는 그런 작가의 어떤 숙명 이걸 하나의 영예로 여긴다. 내가 이 상을 받는 것은 어떤 특권자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그 불평과 박해 이런 것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의 영예를 위해서 내가 대신 받겠다. 이렇게 또 밝힌 바가 있었고요. 또 1949년에는 윌리엄 포크너 미국 작가죠. 유명한 분이죠. 네, 본인이 태생한 이 미국 남부 그 고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이기심과 윤리심과의 충돌 이런 것들을 뭐 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라든가 소리와 분노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얘기했던 작가였는데 이 작가는 요때가 이제 마침 세계대전이 끝난 뒤다 보니까 그렇죠. 네. 나는 우리 인간들이 우리 세계 인류가 이 전쟁을 그냥 버텨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걸 이겨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승리할 것이다. 왜 승리할 거냐면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고 또 연민하고 희생하고 인내할 줄 아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해낼 것이고 그 승리를 기록해내는 게 작가다. 또 이런 또 명언을 남긴 바가 있고요. 네. 어니스트 해밍웨이.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가 해밍웨이는 1954년에 받았습니다. 노인과 바다가 아무래도 제일 수상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해석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해밍웨이는 보다 작가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쓴다는 것은 굉장히 고독한 삶이다. 그런데 그 작가는 그 고독한 삶 속에서 영원성 혹은 영원성의 부재와 맞서 쌓아 나가야 하는 존재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작가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성직자와도 같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남겨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해밍웨이의 그 노인과 바다에서의 그 고독한 청새치와의 싸움 그리고 끝내 걸작을 쓰지 못하는 절망감은 자살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위대한 명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한강 작가의 아시아 최초 여성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 장면, 수상 소감 영상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Receive your prize from His Majesty the King. 네, 현지 시간 오후 4시에
스톡홀름 콘서트홀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저 양피지로 아주 고급스럽게 돼 있는 노벨 수상 증서를 지금 받고 메달도 받았습니다. 네 번째죠. 오른쪽에서 앞에서 보면 네 번째, 8번째 자리였고요. 맨 앞줄에 있었습니다. Just as inevitably, the work of reading and writing literature stands in opposition to all acts that destroy life. Language that connects us one another. Literature that deals in this language inevitably holds a kind of body heat. I would like to share the meaning of this award, which is for literature, with you, standing here in opposition to violence together. Thank you. 부드러운 목소리 천천히 또박또박 한마디씩 이렇게 전달하는 영어가 잘 들리기도 할 뿐더러 그 자체의 울림이 대단히 크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강 작가의 이 노벨상 문학상 수상 소감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이제 엘렌 마손이 이 수상자를 소개한 거는 콘서트홀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강 작가가 저렇게 수상 소감을 이번에 한 4분 정도 얘기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연회장이었다고 합니다. 네. 1,300명이 시끌시끌하다가 딱 한강 작가가 나서서 얘기를 시작하니까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해져서 모두가 경청을 했다고 하는데 저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네,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글을 쓴다는 것, 문학이라는 것은 생명을 파괴하는 것에 맞서는 일이다. 아무래도 이제 그것이 채식주의자가 됐든 소년이 온다가 됐든 작별하지 않는다가 됐든 어떤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 속에서 혹은 채식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유린되었던 그런 생명을 파괴하는 일들에 맞서는 작업을 문학이라고 표현했고요. 네. 또 하나는 방금 이제 그 영상으로 직접 보셨던 이 문학이라는 게 언어라는 게 우리를 연결한다. 우리를 잇는 실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한강 작가가 본인의 8살 때의 경험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산수 이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대요. 그래서 어떤 처마 밑에 들어가 섰는데 봤더니 내 옆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처마 밑에 서서 비를 피하고 있고 또 이 쏟아지는 비 건너편 맞은편 건물의 처마 밑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이 다 서 있더라는 거죠. 상상이 되는 장면이죠? 네, 그런데 그 순간 아주 작가여서 그런가 봐요. 8살인데 이게 굉장히 경이로운 순간이었고 뭘 봤냐면 나뿐만 아니라 각자 모두의 수많은 1인칭 시점이 이 세상에는 있구나. 8살 나이에 그런 생각이 네, 듭니까? 그걸 받고 그 이후에 어떤 다른 작가의 문학 작품을 읽든 본인의 글을 쓰든 그 경이로운 순간을 계속 되새겼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언어의 실타래를 따라 들어가다 보면 나의 다른 내면과 만난다 했는데 한강 작가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책 속에서 다른 내면을 만날 때 우리는 또 그의 문학 세상 속에서 하나가 된다, 연결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홍 기자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 장면을 생각해 봤습니다. 8살 소녀가 비 오는 처마 밑에서 비를 보면서 옆을 보고 다시 건너편을 보면서 1인칭 시점을 생각한다. 노벨상 정말 아무나 받는 게 아닌가 봅니다. 스웨덴의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이 아까 보신 그림처럼 직접 수여를 했어요. 노벨상 증서. 이 양피지로 고급 양장된 그런 증서라고 하고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나요? 궁금하시죠? 네. 말 그대로 정말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그 상, 노벨상입니다. 시상자는 방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듯이 칼 구스타프 스웨덴 국왕입니다. 16세. 메달과 증서를 이제 수여를 했는데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십니다만 노벨상 증서는 매년 다른 사파가 들어갑니다. 자, 저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상 받을 때 받은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 사파가 매년 다른 게 들어가는데 문학상은 가죽 양피지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도 이제 이미지도 주게 되는데 노벨상 메달은 18K 금에 순금을 덧씌워 제작이 되고 그 24K 아니에요? 18K입니다. 네. 네. 노벨의 얼굴이 양각되어 있는데 2013년에
이 이중 나선 구조 바로 DNA입니다. 발견한 크릭의 이 노벨상 메달과 증서가 이제 경매로 24억 원에 낙찰됐거든요. 아, 그거 팔 수도 있나 봐요. 네, 뭐 그건 아닙니다만 이 어떤 연유에 의해서 이제 경매가 된 건데. 경매로 나왔는데. 근데 이 가격보다도 영광의 가격은 훨씬 더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궁금하신 분들 많습니다만 이 노벨상이 가지는 그 상징적인 값어치 무한일 겁니다. 네. 자, 시상식 말고도요, 화제가 아주 풍성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뒤에는 성대한 연회, 만찬회가 열렸어요. 여기에 쓰인 접시 10,000개 가까이나 쓰였다고요? 맞습니다. 테이블만 해도 60개인데 그 길이를 다 합해보면 360m나 된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귀빈들 포함해서 1,300명을 이제 대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접시가 개수가요 9,240개, 또 유리 잔이 5,230개나 쓰였고, 아,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제 샴페인이 있잖아요. 샴페인도 400병, 와인은 450병 이렇게 접대가 됐고 그 외에도 물이라든가 이제 커피도 접대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당연히 우리 한강 작가는 이 수상자 11분들은 이제 왕족하고 포함해서 메인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이른바 식사를 했다. 헤드 테이블이겠네요. 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만찬에 또 아주 특별한 그 메인 테이블에 앉아서 한강 작가는 국왕 등의 이 주요 관계자와 만찬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노벨 만찬회의 디저트 서빙이 아주 화려하다고 하는데 노벨 수상자들의 연회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네, 연회 모습이 이제 공중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학교 같지 않습니까? 중세 유럽의 고성, 실제로 저 콘서트 홀이 어마어마하죠. 저 촛대, 장식, 굉장히 화려한 가운데서 칼 구스타프 16세와 왕족이 지금 있고요. 노벨 그 위원회 중에서도 이제 종신위원들 위주로 지금 헤드 테이블에 앉았는데 안타깝게도 한강 작가의 모습이 여기서는 지금 잡히지 않고 있는데 저 중에 지금 있습니다. 아주 지금 저 음식이요 저렇게 어둠 속에서 서빙이 되는데 그냥 음식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디저트 퍼레이드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만찬을 담당하는 이 메뉴들 어떤 메뉴가 나올지 이런 것도 일찌감치 정해진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까? 사실 이제 이게 전통이라 그래요. 이 시상식이 열리기 전까지는 탑시크릿 절대 메뉴가 공개되지 않고 사실은 이 1,300명 가운데 세계 언론에 이 할애된 좌석은 25석밖에 안 됐고 한국에서는 이제 연합뉴스가 갔는데 네. 여기서 지금 제가 아무리 기사를 봐도 3가지 코스였다 표현 외에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럼 저도 궁금해서 과거에는 뭐가 나왔을까 봤더니 예를 들면 3가지가 이런 거라 그래요. 처음에 잉어를 넣은 맑은 수프를 주고, 두 번째는 이제 송로버섯을 넣은 메추라기 요리를 주고, 세 번째는 이제 아이스크림을 준다고 하는데 올해 지금 이 디저트 정도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스웨덴이 사과가 유명한데. 저기 이제 한강 작가 나오네요. 네네. 그 사과를 이용한 아이스크림 케이크 후식이었다. 요 정도까지는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1인당 47만 원 수준. 1인당 47만 원이고 요번에 메뉴 테마가 있다고 하는데 지속 가능성과 창의성인데 네. 이게 이 셰프들이 그냥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일찌감치 공모를 받는다고요. 아하. 음식을 내서 그중에 뽑히면 또 만들어서 음식 시식까지 한 후에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올해 이제 그렇게 해서 뽑힌 셰프가 제시 소마르스트롬이고 또 이제 빵이라든가 디저트를 만드는 파티시에는 프리다 베케인데 굉장히 좀 눈길이 가는 게 두 분 다 여성분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한강 작가도 아시아 최초로 여성 작가로서 문학상을 그 받았고, 맞선 종신위원도 네, 여성이었고 예. 또 요번에 음식을 만들고 디저트를 만든 분들까지 다 여성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홍종선 기자님도 여성이십니다. 네, 전국 곳곳에서도 노벨 문학상을 정말 성대하고 진심으로 축하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고 또 열릴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이죠. 전 세계적인 또 축복이기도 하고요. 서울시 공공도서관에서는 연체자 10만 7천 명이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책 빌려가고 안 돌려준 사람들. 네, 이것도 하나의 또
이벤트가 되겠죠. 한강 모교인 연세대학교는 국문학과 학생 12명, 그러니까 한강 작가의 과 후배입니다. 스톡홀름으로 또 파견을 했고요. 한강 작가의 고향은 또 광주 광역시입니다. 시민 300여 명이 생중계를 보며 축하. 물론 뭐 전국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많은 국민들이 또 생중계를 보면서 한강 작가의 수상에 대해서 축하를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뭐 꼭 생중계 안 본 분들도 이 시상식 뉴스 들으시면서 진심으로 같이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강 씨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해외에서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 아주 높아졌죠? 그렇습니다. 지금 영국하면 셰익스피어가 있고 세계적으로 흥행한 해리포터도 있는 이 어떤 문학 소설가들의 나라인 영국에서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기획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시대별로 심지어 이 조선중계 허균의 홍길동부터 네. 김만중의 구운몽 또 이상 윤동주의 시까지 아주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고 지금 교육부에서는 한국어 교육 붐이 일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후원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는 나라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 수, 물론 뭐 대한 외국인도 많으신데 외국에 순수 외국으로 20만 명을 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어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K-드라마, K-팝의 영향도 있겠죠. 바로 한강 작가의 또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어반을 개설한 해외 초중등학교가 지난해 47개국 2,154개고요. 오, 많나요? 그다음에 지난해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 수가 방금 전에 박 앵커 말씀하신 대로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교육부는 해외 한국어 교육 지원 세트 가칭인데 더 신설을 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더 이런 붐이 뻗어나가길 기대하면서요. 한강 씨는 수상식에 앞서 다양한 사전 행사들에도 참석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 읽었던 그 삐삐 그 작가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 집에도 갔었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죠. 본인이 사실은 이 한림원에서 수상 전화 받았을 때 저 사자 형제 모험 되게 좋아해요 하면서 린드그렌을 이미 언급했었어요. 사자왕 형제의 모험. 네, 사자 형제 모험. 그런데 그 생가를 유족 초청으로 또 이제 갖기도 했고 원래 수상자는 본인의 소장품을 기부하게 돼 있거든요. 작별하지 않는다 때 아주 알뜰하고 살뜰하게 썼던 찻잔을 노벨 이 박물관 측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저 집이 이제 말괄량이 삐삐의 그 린드그렌 작가의 생가에도 직접 가서 네. 어렸을 때 문학적 영감을 준 사자왕 형제 모험. 저도 그거 한번 찾아봤어요. 그 진짜 옛날 책이던데 그 생가도 가는 일이 방문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번 노벨상 여성의 수상자가 좀 많고 또 노벨위원회도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썼다고 해요. 자, 이걸 좀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노벨 문학상 수상 역대 수상가가 121명인데 그중에 18명 한 14.9%, 15% 조금 못 미친다. 15%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번에 뭐 이제 기념품이라고 하죠. 엽서라든가 에코백 자체를 이 18명 역대 여성 문학상 수상자로 이제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굿즈를 네, 굿즈를요. 그렇게도 만들었다고 하고 사실 이 전체 그 수상자 967명 가운데도 이 여성 수상자는 65명에 불과하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시청 벽에다가 동영상 이 여성 수상자 65명의 얼굴 어떤 업적을 기리는 동영상을 재생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여성에 대한 주목도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세계는 아직 여성에 대한 차별이 이제 엄존하고 있고 남녀 평등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취지를 알리는 뜻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셰프부터 파티셰 선정까지 그러니까요. 네, 다 어떤 우리가 이 여성 문학인이든 세계 여성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전엔 남자들에게 교육과 어떤 경제 활동이 집중돼서 기회가 없었는데도 그런 속에서 업적을 이뤄낸 훌륭한 분들이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욱더 그 기회가 확대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노벨 측에서 먼저 좀 주창하고 나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우리나라의 이 서점가의 열풍을 불렀고 베스트셀러 판도를 확 바꾼 뒤에 아직도 계속이 되고 있어요. 상당하죠, 지금도? 예, 매우 고무적입니다. 독서붐, 도서붐입니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가 연말
두 달만 판매로 두 달 판매 실적으로만 연간 1위를 달성을 했고요. 두 달 팔아서 1년 1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한국 CGV 올해 판매량이 작년 대비 56%가 더 증가했었습니다. 시 참 안 읽는데. 그렇죠. 어. 근데 한강 작가의 이 등단이 또 첫 시집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필사 관련 서적도 있습니다. 필사라는 것은 이제 좋은 내용을 이렇게 이제 베껴서 써보는 있어요. 바로 그 필사입니다. 아이유 가사 필사, 또 책 하루 한 장, 나의 의력을 위한 필사 노트도 베스트셀러에 올라가는 등 필사 책만 200여 종이 출간되는 등 말 그대로 베스트셀러 도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노벨문학상 수상 때문에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책 속에 길이 있고 책이 곧 나라의 갈 길이라는 생각으로 좀 책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종찬 소장, 홍종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책엔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